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당장은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북한 도발에는 양측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충돌과 잡음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 새 원내대표와 당선인 비서실장과의 만남에서는 뼈있는 덕담이 오갔고 인수위와 법무부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여가부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여소야대 전국, 국회에서의 2라운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도 전국 진단합니다. 네, 취임 전 안보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당선인.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시 주석 모두 한중 관계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윤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보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5분간의 통화에서 시 주석은 윤 당선인의 당선을 한 번 더 축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올해 중국 양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고 시 주석도 존중과 신뢰라는 표현으로 호응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미 동맹을 의식한 듯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고 시 주석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를 일단락지었습니다. 전쟁 상태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영국과 호주,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정상과 전화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관리에 따라 취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전망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전화 통화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안보 강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동향과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화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하루 전 북한의 ICBM 발사를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불안을 의식한 듯 철통 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북한을 향해서 더 직설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치의 무력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군사적 대응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희생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12번째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굳건한 안보 태세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안보실에 윤 당선인 측에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던 신구 권력이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를 계기로 양측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열병식에서 봤던 것과 다르지 않은 형태. 시험 발사를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모든 힘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좌우 22개의 바퀴가 달린 발사 차량에 선보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ICBM이 6,248km까지 상승한 뒤 1,090km를 비행했다고 밝혀 우리 군의 분석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지도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맞서 국방력 강화에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이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을 주민의 전폭적 지지로 쟁취했다며 대내 결속을 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자력갱생의 창조물, 조국과 후손의 영원한 안녕, 핵전쟁 억제력 지속 강화 등을 언급하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를 위하여,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의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무적의 핵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다른 매체는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발사 중지를 약속한 금기를 파기하고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북한의 이 같은 화성 17형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 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공개한 사진 역시 어제 촬영된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주장하는 ICBM 화성 17형은 탄도 중량과 사정거리가 지난 2017년 완성된 화성 15형을 크게 능가합니다. 최대 사거리가 13,000km 안팎인 화성 15형과 달리 15,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등 주요 대륙 일부를 모두 사정권 안에 둘 수 있습니다. 백두산 트윈 엔진 두 쌍 4기를 장착해 추진력이 높고 무엇보다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다탄두 형상을 지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ICBM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의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공개 보도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 당국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이 24일 실제로는 기존 ICBM인 화성 15형을 쏜 뒤 화성 17형을 3차례 발사했을 때 촬영한 모습을 편집해 공개 발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가 이뤄진 날 평양 순안의 날씨가 흐렸다는 점 등을 따져보면 사진에 찍힌 기상 상황은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2011년 11월 발사된 화성 15형은 정점 고도가 2,475km, 사거리는 950km였는데 24일 발사된 ICBM은 훨씬 높은 6,200km 이상의 고도로 치솟고 사거리도 1,080km로 늘어나 드러난 재원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늘리는 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실제로 지난 24일 순안비행장에서 화성 15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소집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제재 결의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는 앞서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추가로 ICBM 발사를 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이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엔에서 서방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강해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공식 조치에 대해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e very surprised if we get any diplomatic cooperation with Russia.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In fact, moving forward, Russia is going to be looking at all the pressure points and all the ways it can kind of poke the West and poke the United States and make our situation more complicated.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미뤄지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이르면 다음 주 윤 당선인이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례적으로 현직보다 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전격 취소된 지 어느덧 열흘째.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기싸움은 인사권 문제로 옮겨 붙었고 만약에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넘기면 신구 권력의 만남까지 18일이 걸렸던 YS 정부 출범 당시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지만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벌어진 진실 공방은 그나마 유지되던 대화 창구마저 닫아버렸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추가적으로 좀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 이후에 제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협상 채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러면 그 실무 담당자를 하나씩 더 끼워가지고 복수를 하든가. 그 차라리. 아니면 바꾸든가 지금이라도. 실마리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전망이 맞섭니다. 이런 사이 윤 당선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 윤 당선인의 지방 일정에 맞춰 이르면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의 성격이 다른 만큼 선후에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진영 내 저변을 다지면서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해 당선인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앞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협치를 요청했지만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축하단을 들고 민주당 박홍근 새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축하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데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늘 존중하고 의논 드리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25분가량 만남에서 장 의원은 소통하고 경청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 뜻을 전했습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 박 원내대표는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격이 없는 소통을 요청했습니다. 협치하려면 윤 당선인, 국민의힘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견제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여야가 상호 존중과 소통, 협치를 통해 민생 생기에 전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앞두고 잇따라 협치를 요청하는 건데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걸 공개하면서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이자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도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인사권 행사를 놓고 반목하는 걸 겨냥해서 오만과 독선에 찬 제왕적 행보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 개편부터 내각 구성까지 170석 넘는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성과 청소년, 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공식화된 가운데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마지막 업무 보고를 냈습니다. 또 과학기술부문과의 통폐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도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진행된 여가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가부는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공약 이행 계획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개편 관련돼서는 기획조정분과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제부터 여성협회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수위는 여가부가 그간 권력형 성범죄 발생 시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선인 공약이었던 성별 근로공시제 시행 의지도 밝혔습니다. 여러 부처로 분산할 것인가 새로운 부처로 통합해서 만들 것인가 그 방향을 오늘 업무 보고로 시작이 돼서 인수위가 논의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여가부가 해체되더라도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청소년정책은 교육부로, 여성정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각각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의 교육부도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교육부 존치 여부는 직접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는 교육부 업무 보고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부처를 어떻게 바꿀지는 추후 정보조직 개편 TF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과의 의견, 그리고 분과가 부처에서 받아서 파악한 의견, 외부의 의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당선인의 공약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수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YTN 개운입니다.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권 2학기에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인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감사원이 현 정부에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의 취소 배경엔 공석으로 남아있는 감사위원 2명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이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만남이 무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감사원이 현 정부가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처럼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전례에 비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청와대보다 당선인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감사원에 문 대통령 추천 인사를 거부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명 절차상 감사원장이 위원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인사를 강행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현 정부의 감사위원 임명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서 거부 요청을 해라 말아라 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애초부터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반복 감사와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소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올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당시 매듭짓지 못한 산업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인사 관련 부서에서 과거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내부 지시나 보고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산업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게는 2년 넘게 임기가 남아있었는데 산업부 담당국장과 개별적으로 만난 뒤 4개사 사장이 거의 동시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담당 국장이 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서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었고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동부지검은 관계 산하기관장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했던 지검장과 차장, 부장검사 등 지휘부는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사건과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하려 하다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발 후 3년 만에 다시 산업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라니.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인지. 네, 정부 이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기약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본격 출발한 가운데 당선인 측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은 오랜만에 뵙고 한 분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주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계속됐는데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30분 만에 이제 끝나면서 결국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수위 측에서 30분밖에 안 들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여가부에서 인수위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성과가 그만큼 별로 없기 때문에 30분으로 보고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서요. 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짧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위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과는 다르게 기존 여가부에서 약자 보호를 해왔던 것들, 이를테면 뭐 싱글데디, 또 싱글마마 지원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왔던 부분들, 아동이나 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 아마도 보건복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혹은 신설 부처를 설립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이런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정부 조직의 고민을 지금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여가부 폐지라는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던 무슨 약자 지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혹시나 특정 진영이 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지양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란 이름이 3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의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내부의 평가도 있겠지만 예. 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짧은 말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능을 좀 이관하고 쪼개서 이관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저 관련 발언을 듣고 나서 또 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거나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하기는. 지금 일단 보면은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담회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들 그런 걸 청취하고자 함이거든요. 다른 뭐 정부 부처 보고 받는 것과는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들을 전달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아무튼 일단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30분 만에 이제 끝나면서 속성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물론 이제 앞서 장 전 본부장께서는 인수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업무 보고 자체가 좀 성과를 보고할 게 없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무슨 보고를 성과를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가 이미 뭐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서는 뭐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정책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정부 조직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따져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갈 건지가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는 왜 여가부만 유독 다른 정부 조직 개편과 별개로 반드시 선행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오던 뭐 청년, 청소년, 뭐 그다음에 가족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겠다, 뭐 이어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셨는데 그럼 여가부가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근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뭔지 이거 본인의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이 공약에 대해서도 뭐 그 성별 갈라치기라든지 불필요한 여성 혐오 조장 여러 가지 비판을 낳아서 오히려 젊은 여성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어떤 이유인지 공약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월부터 나가는 방송마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반복해 드리자면 일단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내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은 정부기관입니다. 최하 등급 받은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전 부처 다 통틀어서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여가부이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내도 이 만족도, 이 국정 만족도의 상상 최하위를 최근에 2년, 3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 여론뿐만이 아니라 정부 내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냉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도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처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여가부에서 진행했던 성인지 교육이라던가 또는 윤미향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정의원에게 16억 원의 지원금을 여가부를 통해서 줬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지원금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과 오히려 여가부가 이 젠더 갈등, 양성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여성의 48%가량까지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비록 여성가족부 폐지지만 여성과 남성의 여론이 극명히 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과반 가까운 분들도 여가부의 폐지, 아마 이건 폐지니까 48%가 나왔던 건데 여가부의 다른 기능들, 제가 아까 말한 약자 보호 기능 등을 타 부서에서 이어간다는 점을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동의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일단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네. 국회가 무턱대고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 두 번째 공약, 그러니까 임기 초의 공약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발목 잡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서요. 일단은 민주당 측면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인수위에서 여가부의 기능들을 어떻게 신설 부처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봤다가 그 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하되 잘 다듬어진 부분이 있으면 정부 조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일하는 야당, 협치하는 야당의 자세일 네.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부 조직법 국회 개정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대변인님께 여쭤보면 발목 잡기 언급하셨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어떤 동의가 관건인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지금 그냥 폐지는 아니다.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것이 납득할 만하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구체적인 그림 되게 많이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약에 개입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 이 저출산 문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인구 감소, 가족을 전담하는 신설 부처에 힘을 대폭 실겠다. 이런 입장을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게 신설된 부처에서 여가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될지 또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자 보호를 해왔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오히려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다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성인지 교육 담당이라던가 아니 고등학생들에게 이 남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교육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연과 같은 부실한 시민단체에게 막대한
이 지원금을 이해 당사자가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윤미한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름을 짜내는 차원에서 폐지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결국에는 국민 여론전이 될 텐데 네. 이런 안들이 충분히 설명되면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선인이 보고 현장에 이를테면 깜짝 등장을 한 건데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 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이 돼가면서 집값의 이 엄청난 이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그 시장의 그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선인 발언을 요약하면 매매 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좀 무리한 규제에 대한 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뭐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부동산 정책을 전편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선거 때 다 말씀을 하신 거고 아까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뭐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은 얼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안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지금 그것을 그 바탕으로 지금 당선을 하셨으니까 당선자가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지금 이제 여당이 되시니까 책임감 있게 야당 때는 뭐 반문재인 뭐 무조건 지금 정부가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더 다르게 할 것인지 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 과정과 좀 비교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좀 의식해서인지 깜짝 방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 발언도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회는 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고 부동산 TF도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결코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국민들께 보여주신 것이고 사실은 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기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결이 다른 공약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핵심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시도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또 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재보궐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모든 지역 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구체적 로드맵은 인수위 활동 기간 중에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급 대폭 확대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주어지면 지금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을 하려는 사람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영끌해서 정말 막차라도 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은 분산되고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급 시그널 자체가 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감사원 문제로 넘어갈 텐데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신고 권력 인사권 갈등의 중심은 감사원이라는 점은 뭐 지난 며칠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원이 감사위원 제청을 협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좀 인수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 지금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사를 하는 것이 권한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권한을 다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원 인사도 마찬가지고 마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알박기를 한다 이런 좀 과도한 비난이 있는데 실제로 알박기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본인의 측근이라든지
본인과 뭐 인사 코드가 굉장히 비슷한 분을 놓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경우에도 MB 정권의 사람이고 굉장히 보수 주류 경제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 내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하고 예민한 좀 이렇게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도 말씀하신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지금 대화 채널까지 없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이별, 쿨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제가 비록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아주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에 박수를 칠 것 같거든요. 어떤 5년 약속이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큰 약속 2개 굵직하게 첫 번째가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기 말 낙하산 인사 나쁜 관행이다 끊어야 한다라고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주장하셨던 내용이죠. 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황교안 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6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등비등하죠. 이 상태로 물러나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지막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은 총재의 임기 4년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도 매우 긴 임기 동안 다음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여러 사항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권의 나쁜 관행, 나부터 끊겠다. 내가 5년 전에 주장했던 걸 내가 지키는 모습으로 국민들과의 이 만남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박수를 안 칠래야 안 칠 수 없거든요. 부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기억될지 잘 고민해서 대통령을 위하는 조언을 해준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낙하산처럼 떨어진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5년 전 공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속을 지키시는데 흔쾌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쿨한 이별을 주문하셨는데 일단 지금 기록으로만 보면 대선 이후 지금 1992년도에 노태우,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당선인이 18일 만에 만나서 이번 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게 넘어가면 이 기록을 깨는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기록도 기록입니다만 지금의 어떤 상황은 회동 지연 상황,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장 전 본부장께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안 지켰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청와대 가서 뭐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임기 전에 뭐 임기 말 6개월 전에 그러면 아무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환율이 요동치고 지금 뭐 물가도 문제고 주식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지 않는 거는 전쟁이 나는데 지금 장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때 그러면은 앞으로 임기가 다음 임기를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하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임명을 했는데 MB 정권은 야당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을 야당에서 처음에 이 임명자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이거조차도 비판을 하면은 뭐 그럼 임기 전에는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러면은 뭐 식물 대통령으로 있으라는 말인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선인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다면 한은 총재나 감사위원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남은 임기 한 달 반인 분이 앞으로 임기 내내 3년, 4년을 함께해야 될 국정 운영의 주요 파트너 한은 총재나 감사위원 자리가 일반 공공기관장이나 감사와는 이 무게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은 총재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 협의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이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 청년본부의 일반 직원 뽑을 때도 그렇게 허술하게 검증하고 협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협의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을 찾아가든 또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하든 보다 이 심도 깊고 진지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협의는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서 면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물밑에 실무 라인이 빨리 좀 가동되면 좋겠습니다. 실무 라인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일단. 가동이 되어서 남은 인사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가 인사권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당선인 측과 요식 행위에 불과한 전화 한 통 협의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 지명인이 이미 이게 당선인 측에서 이 이름이 먼저 제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당선인 측에서 이창동 IMF 국장에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미 의사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하기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좋았다. 이 세 가지가 다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그러면은 왜 그때 그럼 반대를 하지 그러면은 왜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람을 얘기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창동 국장에 대해서 뭐 자질이라든지 이 사람의 코드가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의 자질의 문제라든지 이 임명 자체가 반대면은 그냥 반대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하지 말고 이 임명 당한 사람을 반대를 하셔서 그럼 새로운 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반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라고 보이고 저는 얼마나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시 인수위 꾸려졌을 때 부동산 전문가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인수위에 당시 처음에 꾸려졌을 때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서 오세훈 시장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새로운 당선인이 내야 될 메시지는 협치라든지 통합인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선거도 다 지났고 당선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이분이 잘하실까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좀 회동에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가야 될 길이 많아서요. 자,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직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이거든요. 일단 잘할 것이다가 55%고 잘 못할 것이다 40%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상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명박 당선인 때 84%, 박근혜 당선인 때 78, 문재인 대통령은 87. 자, 비교해서 보면 어떤 점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기보다는요. 네. 그만큼 박빙의 선거였고 아직까지 선거를 통해서 또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통합의 정치를 외칠 그러한 미션들이 과제들이 당선 측에 당연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 긍정 평가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 운영과 인사, 정치 개혁에 매진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청와대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정치 개혁 누군가는 해야 되고 사슬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나오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같은 각오로 정말 후대 이제 청계천 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부고속도로가 재평가받았던 그만한 굵직한 국가개혁을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지금의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MB정부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국정 전망도 긍정평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나 뭐 광우병 파동이나 여러 문제 등 때문에 집권 초 6개월 만에 사실 청와대 비서진이 전부 다 물갈이 당하는 그런 대개혁을 타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평가는 5년 뒤에 받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윤석열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유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조사 말고 또 최근에 정권 2한기의 갈등의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결과,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서 대변인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뭐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과정들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소통을 강조했고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소통도 좀 부족했고 왜 이렇게 급하게 왜 5월 9일 지나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안보 공백도 없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지금 뭐 만약에 NSC 회의가 소집되면은 굳이 뭐 청와대 벙커로 안 가고 뭐 버스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대가 안 된다는 여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여론을 어떻게 하면은 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내고 극복할까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사실은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지금 현 대통령하고 앞으로의 당선인하고 만나셔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실 타이밍인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입니까? 네. 근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 겪은 윤석열 당선인은 쇼를 위한 쇼통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진솔한 소통 좋아하기 때문에 통일동 앞에 차려진 프레스 다방에 이틀 연속 불쑥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의 즉석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과 화기애애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임기 말 낙하산 인사 알박기에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만남에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 정말 진정한 정치개혁의 현직 대통령과 이 당선인이 함께 어느 정도 동의를 이루고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나쁜 관행을 끊어내자는 취지의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의 성향이 담긴 회동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후보도 선거 내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번 무겁게 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주목됐습니다. 박홍근 새 원내대표와 장제원 비서실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잠깐 또 들어보시죠. 네. 박흥건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예결위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겉으로는 좀 훈훈한 덕담이 오갔습니다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뼈 있는 좀 가시돋친 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가시돋친 말이 오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에 졌고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발목 잡는다든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대를 하는 후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또 국민의힘과 협치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민주당이 내부의 개혁 그리고 정치 교체 또 계속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협치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덧붙여 짧게 좀 여쭤보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역할이 좀 앞으로 있을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피해 호소인 표현 지적에 대해 또 사과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 이재명 후보 경선 당시에서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와도 많은 소통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원했던 그 정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과하신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되는데 그것이 조그만한 뭐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변화 그리고 정치 교체 라는 것, 이 시대적인 사명을 거대 야당의 민주당이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당은 이제
본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어떤 이슈에서 반대를 하느냐가 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좌우하게 될 건데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방역이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고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빌미도해서 강하게 이 반대 전선을 형성한다면 민생과 동떨어진 부분이고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느 전선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반대할지에 따라 이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홍근 대표는 안보와 민생엔 여야가 없다고 했고 장제원 실장은 새 여야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말 거쳐도 다음 주에 어떤 실마리가 좀 지금 충돌 국면에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hugging my mom and trying to hold back my tears. At least she's somewhat safe here. The rest of the family is in Mariupol. We were talking to my grandma on the 1st of March. It was her birthday. She was born in 1943, so it would be very sad if she didn't survive this war as well. I was naive enough to think that no one would ever attack Ukraine because we have a powerful ally, Russian Federation. No one would even dare. It feels like a stab to the back. I hope. Это для меня ужасно. Я, знаете, как взяла и вот кусок сердца вырвала. Я их отправила. Я не знаю, как это будет, что это будет. Понимаете? 러시아가 지상전에서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멀리서 공격하는 원거리 미사일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원거리 미사일로 키이우 외곽의 우크라이나 최대 연료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키이우 주변 지상전에서 진격을 못하고 있는 러시아.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을 뒤집기 위해 멀리서 쏘는 원거리 공격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러시아군은 원거리 미사일로 키이우 외곽의 우크라이나 최대 연료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Вечером 24 март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крылатыми ракетам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алибр» нанесен удар по базе горючего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Калиновка под Киевом.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이 예상되는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는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곳곳에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마리우폴과 헤르손을 이미 장악한 상황이어서 오데사까지 넘어가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선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Because they are on their own land, they will not permit anybody to come and take their land and take their lives.
수도 키이우 화장터에는 사망자들의 유골 항아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쟁 한 달이 지난 지금 키이우에서만 26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20살 딸을 잃은 아버지도 유골함 앞에서 기막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15 марта где-то в 4:30, в 4:30 позвонила дочь, что в ихний дом попала ракета. А так как комендантский час, мы приехать к ней не могли, она живет отдельно. 민간인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는 소모전 양상으로 공포감을 부추겨 우크라이나 측의 항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60대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도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으로 이제 분류됩니다. 기존 집중관리군 범위를 축소한 것인데 고위험군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전문가들은 사실상 관리에서 손을 놓은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일부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PCR로 확진됐다면 집중관리군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되면 일반관리군에 포함됩니다. 어디서 확진 판정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군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정부는 확진 검사를 받는 동네 병원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모니터링이 필수라는 겁니다. 진료를 의원급에서 받았더라도 당연히 재택의료기관에 인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의원 직접 재택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전화를 해주는 상황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집중관리군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약제 투여라든지 뭐 이런 게 적절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우려는 이제 일반관리군한테 처방이 적시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편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 46만 명분 조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확보한 물량은 100만 4천 명분에 달하는데 가장 먼저 도입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6만 3천 명분이 들어와 11만 명분 넘게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4만 4천 명분이 추가 도입됐고 이달 말에는 4만 명분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도 이미 도입된 2만 명분에 더해 이번 주말 8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3월 말부터 4월까지 총 46만 명분이 들어올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3월에는 18만 4천 명분이고요. 4월에는 27만 6천만 명분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백신 물량 부족 때 사용했던 스와프 방식을 활용해 다른 나라와 치료제를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종합감기약과 같은 상비약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추가 도입이 됐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 약국 거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이 있느냐고 묻자 약국마다 부족하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다 없다니까 몽땅 약 자체가 아예 없나요? 약 자체가 뭐예요? 있는 약보다 없는 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합병 감기약도 없고 목감기약도 없고.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본 약국 모두 이처럼 물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국들도 약을 구하려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돌려보지만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가 약이 없어서 제약회사에 주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저희가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감기약 품귀 현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입니다. 재택치료에 필요한 상비약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확진에 대비해 미리 약을 사놓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부 역시 상비약 수급 부족 문제를 파악해 행정 지원이나 수입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 4천 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주말부터는 또 다른 치료제 라게브리오 역시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물량으로는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분량 들어도 하루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거의 배분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약이 그렇게 없다면 최대한 외교적 노력으로 약을 받아오는 게 가장 급선무고 또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름이 찾아온 듯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급으로 강한 돌풍이 몰아치겠고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비가 그치고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제주 남부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6도, 광주 13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며 비교적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곧이어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네, 뉴스나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